서기 208년 늦가을 새벽 3시 무렵 허창의 한 옥사.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살갗을 파고들 만큼 매서웠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죄수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난 한 노인이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품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 옥졸 앞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푸른 천이 덧씌워져 있었고 노인의 손끝은 그 천이를 마치 죽어가는 자식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옥졸은 잠시 그 책을 내려다보다가 짧은 한숨과 함께 그것을 옆에 놓인 화로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새벽 그 작은 옥사의 화로 안에서 한 권의 책이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사라진 일 때문에 그 후로 무려 1800년이 흘러가도록 동아시아의 의학사는 영영 메우지 못할 거대한 구멍 하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책 한 권이 불탄 게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라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건 그 책을 태운 사람이 사실은 그 책을 끝까지 살리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1세기 후반의 중국, 한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황건적의 난이 전국을 휩쓸던 그 시절, 동쪽 끝의 한 작은 마을, 패국초연이라는 곳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부, 자는 원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바로 화타입니다. 화타라는 이름, 사실 듣기만 해도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무협지에 등장할 법한 그 이름. 그런데 이 사람, 무협지 캐릭터가 아닙니다. 정사인 삼국지, 그리고 후한서에 또렷하게 이름을 올린 실존 인물이에요. 진수가 쓴 삼국지위서 방기전에는 그에 대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화타는 자가 원하이며 패국 초연 사람이다. 서주에서 유학하여 여러 경전에 두루 통달했다. 패국의 상인 진규는 그를 효렴으로 천거하였고 태위 황화는 그를 부에 불러들였으나 그는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타는 단순한 동네 약장수가 아니었어요. 효렴으로 천거되었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수석 졸업에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태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급 인물이 직접 그를 자기 부서로 부르려 했죠. 그런데 화타는 그 모든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화타가 살았던 그 시대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황건적의 난, 동탁의 난, 이각과 곽사의 난. 매년 전쟁이 일어났고 매달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길에서 쓰러진 시신들이 도성 밖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역병은 그 시체 더미를 타고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갔죠.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랑의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백성 열의 7이 죽었으며 들판에는 흰 뼈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소름이 돋는 묘사죠. 이런 시대의 한 사내가 약상자 하나를 등에 메고 마을마다 떠돌며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패국에서 서주로, 서주에서 광릉으로, 광릉에서 다시 팽성으로. 그를 본 한 백성은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분은 약값을 받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며 병이 다 났거든 저 나무 옆에 살구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주시오. 라고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귀에는 살구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났다. 이게 바로 후대에 전해진 행님이라는 말의 기원입니다. 의사를 칭송할 때 쓰는 그 단어, 살구나무 숲. 화타에게서 시작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살구나무 한 그루로 기억된다는 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화타가 단순히 마음씨 좋은 동네 의원이었다면 1800년 뒤까지 그의 이름이 이렇게 또렷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의술은 솔직히 말해서 그 시대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초월적이었느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동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화타가 길을 가다가 한 환자를 만나는데 그 환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음식조차 못 넘긴다고 호소합니다. 화타는 그의 얼굴빛과 맥을 살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깥에서 약을 먹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요. 배 안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어. 배를 갈라서 그것을 꺼내야만 하오. 배를 갈라서 꺼낸다. 이게 1800년 전입니다. 마취도, 항생제도, 봉합사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 화타는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약물을 먹이고 환자가 깊은 잠에 빠지자 배를 절개해 종양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한 뒤 약을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물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마비산이에요. 마비시키다. 비는 끓어오르다. 끓어오르듯 의식을 마비시키는 약. 세계 최초의 전신마취제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있어요. 에이, 1800년 전에 무슨 전신마취야. 그건 그냥 야사 아니야? 이런 반응.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수의 삼국지는 야사책이 아닙니다. 정사 25사 중 하나이고 진수는 해당 시대에 매우 가까운 시점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게다가 후한서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두 권의 정사가 동시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완전히 허구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화타가 사용한 마비산의 정확한 성분은 사라졌지만 마황, 만다라화, 천호, 초호 같은 마취 효과가 있는 식물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여러분, 1800년 전에 이런 의술을 펼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 어디까지 믿어지시나요? 정사라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절반 정도만 믿으시는 편이세요?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한나라의 마지막을 움켜쥔 사내. 위왕 조조. 자는 맹덕. 시인이자 정치가이자 동시대 중국 최고의 야망가.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두통에 시달린 환자. 조조가 두통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정사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에는 그가 두풍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적혀 있어요. 두풍. 머리에서 바람이 분다는 뜻이죠. 현대의학으로 환원하면 만성편두통 또는 뇌 안의 어떤 종양성 압박 혹은 고혈압성 두통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조 본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내 머리가 마치 1000개의 망치로 두드려 맞는 듯하다. 누가 이 통증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멈추어 줄 수 있다면 내 그에게 천금을 주겠다. 천금.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수십억 단위의 돈입니다. 위왕식이나 되는 인물이 두통 한번 멈춰주면 그 돈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소문은 결국 화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타는 위왕의 부름을 받아 허창으로 향하게 되죠.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조조가 침상에 누운 채 인사도 없이 화타를 노려보았다고요. 화타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 그의 맥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살피고
혀의 색을 보고 머리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조조의 머리에 침을 한 대 놓았다고 합니다. 격수라는 혈자리에. 그러자 거짓말처럼 조조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화타가 조조의 두통을 먹게 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지에도 실려 있는 정사 기록입니다. 화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병은 침과 약으로 잠시 가라앉힐 수는 있으나 뿌리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질 것이오니 평소 마음을 평온히 하시고 술과 분노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조조는 당장은 만족합니다. 그를 자기 곁에 의관으로 두려하죠. 이때부터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잠깐 멈추고 한 가지 짚고 가죠. 여러분이 만약 조조라면 이런 명의를 곁에 붙들어 두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평생 자기 두통을 책임져 줄 사람인데. 그런데 화타는 거꾸로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여기서 운명의 분기점이 갈립니다. 화타는 어느 날 조조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으니 잠시 고향에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처가병이 나서 돌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조는 처음에는 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화타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조조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면 화타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룹니다. 결국 조조는 의심합니다. 정말 아내가 아픈 건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사람을 보내 화타의 집을 살피게 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습니다. 부인은 멀쩡하옵니다. 이때부터 조조의 분노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삼국지 연애에서는 간웅으로 그려지지만 정사에서도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잔인할 만큼 단호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화타를 압송해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죄목은 군주를 기만한 죄.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명예 한 명 잡아 가두는 거야 군주의 변덕으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게다가 왜 그토록 가까이 두려 했던 의사를? 이 지점이 1800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측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화타가 옥에 갇히기 직전 그가 조조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때 화타가 조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 이 부분은 정사보다는 후대의 의서와 야사에 기록된 내용임을 분명히 짚고 갑니다. 삼국지 연애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지만 연희는 소설이라는 점도 함께요. 어느 날 두통이 다시 도진 조조 앞에서 화타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전하의 투푸는 침과 약으로는 잠시 누를 뿐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병의 뿌리는 뇌 안에 있습니다. 마비산을 드시게 한 뒤 머리를 열어 그 안에 병의 뿌리를 꺼내야만 영구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연다. 두개골을 연다는 뜻이에요. 18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인류 최초의 개두술 제안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조조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신묘한 의술이라고 감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놈이 나를 죽이려는 건가 의심하셨을까요? 조조의 반응은 후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한 후자.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타를 손가락질하며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내 이놈, 머리를 열겠다는 것은 곧 나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냐? 너는 관우의 첩자이거나 유비의 자객이렸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여기까지 와서 한번 정리해보죠. 조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탁의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경험, 여백사 일가를 죽인 사건,
형주의 채무를 단번에 처형한 사건. 그의 평생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더구나 그 시기는 적벽대전 직후, 조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형주에서 수십만의 군사를 잃고 위세가 한풀 꺾인 상황. 그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기 곁에 두는 게 두려운 상태. 그런 사람 앞에 한 의사가 다가와 당신의 머리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온 외부 의사가 대통령에게 각하,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갑자기 말하는 격이에요. 보통의 대통령이라도 의심부터 들겠죠? 하물며 조조라면.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화타는 옥외갇힘입니다. 고문이 가해졌다는 기록도 있고 단순히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사 안에서 화타는 마지막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평생 의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책의 이름은 청낭서. 풀을 청, 주머니 낭. 푸른 주머니의 책. 화타가 평소에 자신의 의서와 약재를 넣고 다니던 푸른 천주머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청낭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후대의 의서들과 단편적인 기록을 종합해보면 그 책에는 마비산의 정확한 처방, 개복술의 절차, 침술의 비전, 약초의 분류, 그리고 무엇보다 화타가 평생 정리한 외과 수술법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후대 의서의 서문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화원화의 청낭서가 전해졌더라면 동방의 외과는 천년을 앞서갔을 것이다. 천년을 앞서갔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정말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그 책이 결국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여기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잠깐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야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책이 왜 불태워졌는지, 그 진짜 이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옥에 갇힌 화타에게는 한 명의 옥졸이 있었어요. 이름은 오화복이라고 전해집니다. 후대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이라 실존 여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화복은 화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때 역병에 걸려 죽어가던 것을 화타가 지나가다 들러서 약 한 첩으로 살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화타가 옥에 갇힌 그날부터 매일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옥사를 찾아갑니다. 화타가 옥조를 향해 처음 입을 연 건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화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내 비록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몸이나 내가 평생 익힌 의술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차마 견딜 수가 없네. 자네가 나를 가엾이 여긴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오화복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화타는 품 안에서 한 권의 두툼한 책을 꺼냈어요. 푸른 천에 쌓여 있는 그가 오간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정리한 청낭서였습니다. 화타는 그 책을 옥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자네 자손들에게 의술을 가르치는 데에 써주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단 하나의 자식일세. 오화복은 그 책을 받아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광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아복의 아내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책을 펼쳐보고는 사색이 됩니다. 위왕이 그토록 분노한 죄인의 책. 만약 이게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부엌의 화로에 그 책을 던져 넣었습니다. 오아복이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책은 이미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황급히 부직갱이로 끄집어낸 건 단 두세 장. 그것도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그을린 일부 글자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잔편이었습니다. 그 잔편에 적혀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후대의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로지 닭과 돼지의 거세법, 그리고 가축의 종기를 다루는 법만이 남았다. 화어나 평생의 의술 중에 가장 작은 가지 하나만이 후세에 전해진 것이다. 자, 이게 야사로 전해지는 청랑소의 운명입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죠. 한 천재의 평생 연구가 한 평범한 안악의 두려움 한 번의 잿더미가 되었다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끝이었을까요? 정말 옥졸의 아내가 우연히 책을 태운 게 청랑서가 사라진 진짜 이유일까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야사는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동화 같아요. 한 옥졸의 친절, 한 아내의 두려움, 그리고 우연한 화재. 이건 후대 사람들이 비극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청랑서를 불태운 진짜 사람은 옥졸의 아내가 아니라 조조 본인이거나 그의 측근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화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책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정사 기록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들입니다. 첫 번째 가설. 청랑서에는 단순한 의술만이 아니라 인체의 약점, 즉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은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됩니다. 어떤 혈자리를 누르면 즉사하는지, 어떤 약초를 어떤 양으로 쓰면 흔적 없이 독이 되는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절개하면 회복 불가능한가. 화타가 그것을 정리한 책이 세상에 풀리면 그건 곧 모든 권력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자객의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설. 청랑서 안에는 조조의 두풍에 대한 진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설입니다. 화타가 조조의 머리를 살피고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고 진단한 그 모든 임상 기록. 그 시대의 군주의 신체적 약점은 곧 정치적 약점입니다. 군주가 두통에 시달려 정사를 자주 거른다. 군주의 머릿속에 종양이 있어 곧 죽는다. 이런 정보가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권에게, 유비에게, 혹은 마초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화타를 죽인 것에 더해 그의 모든 기록 자체를 지워버려야만 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가설. 이게 가장 인간적인 설인데요. 조조 본인이 그 책의 가치를 알았기에 더더욱 두려워했다는 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조조가 만약 청랑서를 보존했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책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조조가 죽인 천재 의사 화타다. 청랑서의 가치가 클수록 화타를 죽인 조조의 죄도 함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즉 그 책의 존재 자체가 조조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처음부터 살아남으면 안 되는 책이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옥졸 부인의 화재 일화 자체를 조조 측이 만들어낸 알리바이로 봅니다. 황제가 친히 명을 들여 천재 의사의 책을 불사르면 후대의 비난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무지한 안악의 우연한 실수였다면,
책임은 지워집니다. 의심이 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화타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청랑서가 그의 손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타는 오간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조가 화타를 가두고 끝내 풀어주지 않으니 화타가 옥중에서 죽었다. 옥중에서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정사는 그 이상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겼는지 정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뒤편에서 한 권의 책이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화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의 곁에서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조조의 사랑하는 아들 조충입니다. 신동이라 불리던 코끼리의 무게를 배의 흘수로 측정해낸 천재 소년. 조충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조는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타를 죽인 것이 한이로다.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죽인 의사를 그리워하는 군주. 자기 손으로 칼을 휘두른 뒤 정작 자기 아들을 살릴 사람이 사라지자 그제야 후회하는 인간. 조조라는 인물의 모든 모순이 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고 잔혹한 군주이면서도 동시에 자식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아버지였던 사람.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화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추모사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타가 죽고 청랑서가 제가 된 뒤 그의 의술은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타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오보와 버나. 오보는 화타에게서 오금이라는 체조를 배워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다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금이 5짐승의 동작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 이 5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일종의 체조이자 기공이죠. 후대 중국의 무술과 양생술의 뿌리 중 하나가 됩니다. 번화는 화타에게서 침수를 배워 등에 놓는 침법으로 100년을 살았다는 야사가 전해지죠. 즉, 화타의 의술은 청랑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는 사라졌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 흩어진 형태로 남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마비산의 흔적, 그가 시도한 외과 수술의 개념, 그가 정립한 병의 진단법은 이후 동아시아 의학의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다만 1000년이 흘러도 다시 마취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개골을 여는 외과의는 동아시아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청랑서의 부재는 그렇게 1000년의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동아시아에서 외과 수술은 19세기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은 침과 약, 즉 내과 중심으로 발전하고 외과적 시술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이미 화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한 명의 군주의 의심 한 번에 혹은 한 권의 책이 잿더미가 되는 단 하루의 사고로 끊어졌다는 사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한 시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송나라 시대에 한 학자가 우연히 한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죽간 한 묶음을 발견합니다. 그 죽간에는 화원아 비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학자는 가슴이 떨렸겠죠. 혹시 청랑서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데 죽간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동물의 거세법, 가축의 종기 취급법만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자는 한참을 그 죽간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있다가
결국 작게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섰다고 해요. 후대 사람들은 그 일화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랑서의 진짜 의학 부분은 이미 사라졌고 살아남은 건 오직 가축에 관한 부분뿐이었다고. 야사 속 옥졸 부인의 화제 일화와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정말로 화타의 인간 의술은 영영 잿더미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청랑서가 살아남았다면 동아시아의 의학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더 발전된 외과 의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공백이 다른 곳에서 생겨났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을 들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랑서가 살아남았다면 그 책은 또 다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고 화타의 비극은 다른 형태로 반복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천재의 운명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화타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정사의 짧은 한 줄, 옥중에서 죽었다라는 기록 너머의 그 순간. 후대의 야사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날 밤, 그는 옥사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자신의 푸른 천주머니를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약초도, 침도, 그리고 청랑서도 모두 옥졸의 손에 넘어갔거나 압수당했거나 잿더미가 되었거나. 늙은 의사는 빈 주머니에 푸른 천을 손끝으로 한참 어루만지다가 작게 입을 열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내 평생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결국 내가 살린 사람의 손에 죽는구나. 이 한마디가 진짜 화타의 마지막 말이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야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줄이 1800년 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평생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이 살린 권력자의 손에 죽는다는 그 처참한 아이러니. 의술의 아버지가 의술을 의심한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 비극. 어쩌면 청랑서가 불태워진 진짜 이유는 권력자의 의심이라는 그 낡고 진부하고 그러나 영원히 반복되는 인간의 어둠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화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의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시대가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의 죽음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 살아남았다면 동아시아 의학은 천년을 앞서갔을지도 모를 그 가능성. 그 가능성은 한 사람의 의심과 한 권의 책의 화제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그 가을 새벽, 화로에서 책의 마지막 한 장이 재가 되어 흩날린 그 순간. 그 순간 사라진 건 종이가 아니라 1800년의 의학사였던 거죠. 조조는 그 후로도 9년을 더 살았습니다. 두풍은 끝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죽기 직전 침상 위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 중 한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 의심하며 살았노라. 그러나 그 의심이 나를 지켰는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었는지 이제는 알지 못하겠다. 화타가 죽기 전 옥사에서 남겼다는 그 한마디. 내 평생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결국 내가 살린 사람의 손에 죽는구나. 그리고 조조가 죽기 전 침상에서 남겼다는 그 한마디. 내 의심이 나를 지켰는지 갉아먹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두 문장이 18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마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리려다 죽었고 한 사람은 의심으로 살아남았으나 끝내 후회했습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아니, 이 이야기에 숨자가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천재 의사의 이야기와 한 권의 책이 사라진 비극과 한 권력자의 후회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정사와 야사를 함께 짚었고 추측의 영역까지 들어가 보았어요.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전설인지
1800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명확히 가를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한 사람의 평생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누군가의 두려움 앞에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재 위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청랑서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화타와 조조, 두 사람의 비극적 인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청랑서가 사라진 진짜 이유, 옥절 부인의 화제인지, 조조의 의도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역사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야사와 역사의 뒷이야기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차가운 옥사의 바닥에서 푸른 주머니를 어루만지던 한 늙은 의사의 마지막 한숨을 오늘 밤만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